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3학년 재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무심장 소생학 4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교수님이 지난 대면 시간에 예고한 바대로 항부정 맥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응급실을 가거나 나중에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런 약물을 쓰게 될 때 이 약물이 환자의 인체 안으로 주입이 되었을 때 이 약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생리를 조금 알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됩니다.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내용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심장의 전기 세포 생리학 이 학습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양리학에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내용이 무지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걸 교수님이 듣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을 꺼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책을 좀 들춰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 그래프는요, 이제 심장세포가 한번 비팅을 할 때에 세포막을 통한 이온들 간의 교환의 과정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교수님이 그 대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심전도 강의할 때 이렇게 자주 꺼냈던 그림이죠. 그렇죠? 이제 세포가 쉬고 있을 때, 이른바 레스팅 상태일 때, 쉬고 있을 때에, 그때의 전압을 측정해 보면 마이너스 대략 한 90mV라고 하죠. 마이너스 90mV입니다. 요때가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라 그래서 세포막의 전이가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듐 채널이 열린다 그랬죠. 소듐 채널은 세포 밖에 있습니다. 세포 밖에 있는 채널이 소듐이 이제 세포 안으로 스물 기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다량의 소듐이, 그러니까 플러스 이오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소듐이 세포막을 통해서 갑자기 다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이제 페이스 1에서 페이스 제로에서 페이스 1으로 가는 과정이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죠. 당연하죠. 이게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를 갖고 온 이온들이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세포 안에 있는 전압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를 보면은 이 페이즈 1에서 페이즈 제로에서 페이즈 1을 향해서 스파이킹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포타슘 채널과 칼슘 채널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음, 플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플레이트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가 되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페이즈 2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즈 2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 포타슘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기간이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쭉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후에 뭡니까? 이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플러스의 양전하가 주는 거죠. 전이가 쭉쭉 하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강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페이스 3, 페이스 3를 지나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레스팅 포텐셜이 되는 페이즈 4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보는 것처럼 4개 과정을 통해서 심장은 한 번에 비팅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이온들이 갖고 있는 채널 있죠. 이 채널을 갖다가 이 블러킹을 하는 게, 이 차단을 하는 것이 항부정맥제의 기본적인 작용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포타슘 채널 또는 뭐 칼슘 채널 또는 뭐 소듐 채널 있다 그랬죠. 그렇죠? 뭐 어떤 놈을 좀 이렇게 차단해 주면 빨리 심장이 디폴라이징 되는, 그러니까 빨리 비팅을 하는 거를 갖다가 좀 줄여줄 수 있나? 결국은 어떤 채널을 갖다가 차단을 하는 게 전체 그 환자의 심박수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 그거를 갖다가 약물로 컨트롤하는 게 바로 항부정맥제의 작용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생리학 책에 아마 1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나와 있습니까? 2단원인가 나와 있습니까? 많이 보는 내용이라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부정맥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정맥의 형성 기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맥이 만들어지는 기전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오토매티시티, 그리고 트리거 액티베이터, 그리고 리엔트리입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학생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이제 오토마티시티는 심장 세포 자체가 외부의 정기적 자극 없이 이제 스스로 이 트레스 숄더를 올리는 거죠. 이른바 이제 문턱값. 그러니까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스스로 이온 채널이 열리고 전이가 올라가면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기전. 요게 이제 우리가 오토마티시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죠? 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은 뭐 상당히 이제 피지올로직하게 생리적으로 SA 노드, AV 노드가 분당 대략 한 60에서 100회 정도의 비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부정맥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VC 또는 APC 같은 자동력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 때문에 비정상적인 비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 트리거 액티베이션입니다. 이 트리거 액티베이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그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페이스 3 또는 4 여기 일찍 나온다 그래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 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EAD. 요게 이제 조금 늦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delay after depolarization 이라고 우리가 DA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원리 자체는 뭐냐면은 이 칼슘 채널의 비정상적인 세포 내에 칼슘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를 에너지로 쓰잖아요. 심장도 한번 비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칼슘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이 세포에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세포막을 살짝만 자극을 시켜도 이 막전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마치 우리가 총으로 치면은 방아쇠를 갖다가 얹고 있었는데 팡 하고 쏘는 것처럼 이 트리거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 액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온 채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 번의 비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부정맥을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부정맥을 만들어내는 좀 가장 높은 빈도로 차지하는 게 이 트리거 액티베이티입니다. 이고 아래에 좀 그림을 보세요. 요 아래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페이즈 2에서 3로 빠져야 되는데 빠져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비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페이즈 4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페이즈 4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다시 뭡니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지금 파형이 그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빨리 나타나면은 early after depolarization 그래서 EAD라고 얘기하고 요게 좀 늦게 나타나면 DAD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좋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페이지 3나 페이지 4 이렇게 나타난다고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DAD 그러니까 after depolarization이 발생이 되면 약간 지연된 후분극이 발생이 되면 레이트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그 휴지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스팅 포텐셜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트리거 액티베이션 때문에 한 번 더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디폴라잉이 한 번 더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백박수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DED가 나타날 때에 이 레이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냐면은요, 보통 이제 디곡신을 씁니다. 디곡신은 여러분들 모르시면 양약책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디곡신이 그러니까 레이트 컨트롤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약물입니다. 가트레이트를 줄여주기에는 상당히 좋은 약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약물의 양면성이 있어요. 효과도 좋지만은 그 반면에 이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한 약물입니다. 주로 이게 이제 신장의 네프론에 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신장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로 여과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콩팥에 좋지 않은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평소에 똑같은 투여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칼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예, DAD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DAD. 아까 DAD를 얘기했죠, 교수님이. 후분곡이 시작이 될 때, 막전이로 내려갈 때에 이 칼슘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 있으면은 막전이를 갖다가 살짝만 터치해도 어떻게 되죠? 이게 그냥 트리거 액티베이션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칼슘 농도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이제 칼슘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용량을 갖다가 투여한다고 봤을 때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게 맞은데 이 약을 갖다가 오래 쓰잖아요. 오래 써서 그러니까 인톡시케이션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뭐 약물의 내성도 좀 생기고 약발이 듣지 않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투여하게 되면은 이게 신장에 악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배설을 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에서 체외 밖으로 약물을 갖다가 배출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중안에서 높은 칼슘의 수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와 똑같은 투여량에도 불구하고 칼슘 농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 DED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트리거 액티베이션은 뭔가 연관이 있다. 그렇죠? 예, 세포 막에 존재하는 심장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 농도와 상당히 연관이 있겠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환자의 신장 이른바 이제 GFR과 좀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루인트리입니다. 루인트리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부정맥을 야기시키는 주요 기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루인트리를 만드는 놈이 주로 이제 뭐 SVT도 있고요. 음. 또 하나가 앞에 P가 붙으면은요, PSVT가 있죠. 예, 프록시말이 들어갑니다. 예, PSVT가 있습니다. 뭐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라고 하는 이제 매우 나쁜 무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원래 여기 이 표를 좀 보실까요? 이 A를 좀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A에서 이렇게 B로 이어지는 A에서 요렇게 B로 이렇게 이어지는 좀 천천히 할까요? B로 이어지는 전독의 신호 전달 체계가 요렇게 있죠. 그죠? 이게 원래 뭡니까? 트랙입니다. 이 전기 자극이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의 트랙 말고 다른 비정상적인 트랙이 존재하면 여기 이 트랙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양쪽의 이 트랙의 이른바 특성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각각의 트랙들이 존재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원래 트랙을 따라서 신호가 전달이 되지만 외부의 어떤 미약한 자극, 뭐 이를테라면 PVC 같은 자극이 나타나게 되면 정상적인 트랙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 정상적인 트랙은요. 이른바 불응기가 걸리게 돼요. 불응기. 불응기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불응기가 걸리면 여기는 자극이 와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A에서 내려온 신호가 비정상적인 트랙으로 전달되어서 뭡니까? 예, B로 가게 됩니다. B로. 요렇게 B로 가게 돼요. 요렇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트랙이 우리가 이제 불응기에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정상적인 트랙이 불응기에서 회복이 되면은 비정상적인 트랙을 따라서 내려온 신호가 뭡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요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부릉기가 걸리고 있을 때는 자, 그림을 지워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딱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로 딱 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불응기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죠. 교수님이 이제 불응기는 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절대 불응기와 상대 불응기가 있다 그랬는데 절대 불응기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이때 외부에서 정기적 자극이 강한 전기 자극이 와도 다시 이제 정기적으로 흥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이렇게 불응기에 걸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절대적 불응기에서 상대적 불응기로 바뀌었죠.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일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도가 파키제 5까지 전달이 되면은 심실을 탈분극을 시키고 에너지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SA 노드가 전기를 만들게 돼서 정상적인 전도 방향으로 전기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 않고 마침 시간차로 이게 상대적 불응기에 빠지겠다 말아서 다시 이 전기적 자극이 뭡니까? 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요렇게 서킷 우리가 마치 이제 그 경주용 자동차 시합하는 그 트랙 같은 데 있죠. 가보면 이렇게 원을 갖다가 자동차들이 돌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킷이라 그러잖아요. 서킷.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서킷이 도는 것처럼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이른바 리엔트리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MI 환자예요. 그러니까 신경경색이 발생한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이 심근에 이른바 이제 상처가 생기게 돼요. 스컬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처 조직이 생긴 곳과 그 옆에 있는 정상세포가 정기적으로 균열하지 않은 상태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심근을 갖다가 제가 하나 그려볼까요? 요쪽이 요렇게 이미 스컬이 생긴 상태예요. 스컬이. 어, 스컬이 생긴 상태고 여기가 뭡니까? 그냥 정상적인 노멀 셀입니다. 손상을 받지 않은 셀이에요. 셀인데 이게 이제 전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세포 간의 정기적인 차이가 균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균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서로 내려가는 트랙의 두 개 특성이 다른 겁니다. 마치 얘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도 전기가 내려가다가 상대적 불응기와 절대적 불응기 시간차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VT와 피부에게 PSVT처럼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 마치 이렇게 경주용 자동차가 서킷을 돌듯이 리엔트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VT도 마찬가지고 SVT도 마찬가지고 PSVT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리듬들은 일단은 정기적으로 세포 간에 정기적으로 균일하지가 않다. 음.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세포든 간에 한쪽이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쪽을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트랙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트랙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교수님이 앞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손상을 받아버리면 심장은 아무런 기능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손상을 받았지만 살아있는 세포도 있잖아요, 아직. 아직 손상을 받지 않은 세포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했죠. 심장이 그렇게 만만한 장기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든 아득바득 뭡니까? 심장의 기능을 수축과 이완을 끝까지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이미 상처를 받은 데는 받아두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은요. 끝까지 이제 기능을 하게 놔둬야 돼요.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독도 심장의 박동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피스메이커도 생기고 흥분성도 올라가고 전도를 갖다가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렇게 약간 지름길 같은 비정상적인 패스웨이가 경로가 생기는 거죠. 그 심장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좀 더 빨리 세포한테 전기적 에너지를 갖다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게 막상 생기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 이게 약간 서킷과 같은 회계가 같은 이제 부정맥을 만드는 기전을 만들어냄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위험한 부정맥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종합하자면 우리가 부정맥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기전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리엔트리가 있습니다. 리엔트리.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약을 주고 나서 PCI를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피팅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미 심근에 스컬이 생겼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언제 전도계가 불안해지거나 언제 세포들 막전이가 불안해질지 몰라요. 이온차가 발생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정맥이 발생하면은요. 부정맥의 양상을 보고 이제 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 이해하셨죠? 예. 좀 어렵습니까? 교수님이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모두 부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항부정맥제를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구분도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맥을 갖다가 분류할 때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요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항부정맥제라고 한다라면은 주로 클래스 1과 클래스 3를 갖다가 생각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사실 존재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약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의사들이 자주 쓰는 약들은 뭐냐면은요. 이 클래스 IC 계열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1C 계열의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쵸? 플래케나마이드는 우리가 이제 탐보코 아마 이거 응급실에서 혹시라도 실습할 때 조금 약물을 갖다가 이렇게 호기심 갖고 봤어서 뭐좀 검색을 해 봤다면 이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탐보고라는 상품명으로 예. 탐보고라는 약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거 프로페놀 같은 경우는 어 리트모놈 이게 교수님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악필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리트모놈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펠리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요. 썬리듬.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분명이고 여러분들 약품명을 갖다가 요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래스 3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여기 이제 아묘다론, 아묘다론 같은 경우는 코다론, 코다론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코다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예.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는요. 멀텍이라는 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죠? 우리가 임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은요. 탐보고, 드로포놈, 썬리듬, 코다론, 멀텍 요렇게 5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무적 맥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물 기전 알아볼까요? 클래스 1은요. 딱 나와 있죠. NA 블로커입니다. 그러니까 소듐 차단입니다. 소듐 차단. 소듐 채널을 갖다가 블록하는 게 바로 이 클래스 1의 약물의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페이즈 1에서 페이즈 1 기억나시죠? 그렇죠? 페이즈 1 쫙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페이즈 1이고 이게 페이즈 1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렇죠?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기억나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밖에 있는 세포 밖에 있는 소듐 채널이 양이온들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스파이킹 하듯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들어오는 경로를 갖다가 막아주는 게 뭡니까? 이 클래스 1의 NA 블로커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실 카트리트를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요. 이 클래스 1 약물이 가장 약발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palpitation이 있고 PSVT가 있고 뭐 하트레이트가 200 이상 넘어가서 환자가 막 눈 돌아가고 막 시저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 레이트를 빨리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이 쓰는 게 보통 이 클래스 1의 약물들이고 클래스 1의 NA 블로커 중에서도 요 약물입니다, 여러분들. 요 약물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서 투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페이즈 1에서 뭐죠? 세포 밖에 있던 소듐이 NA가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경로를 갖다가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막았을 때에 이 볼테이지의 기울기가 이게 이제 미리 볼테이지죠. 요게 이제 시간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기울기가 바뀌겠어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 이 클래스 3는 뭐죠? 포타슘 채널을 갖다가 블로커를 하는 겁니다. 포타슘 같은 경우는 교수님 앞에서 얘기했죠. 어딥니까? 페이즈 2, 3에서 포타슘 채널을 갖다가 막아서 이 좀 딜레이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2와 3를 갖다가 조금 길게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뭡니까? 이거를 길게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비팅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면 이거 여러분들 이 지금 교수님이 강의한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거야. 교수님이 얘기했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 그치? 고등학생은 뭐다? 어,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상태.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수준이고 대학생은 뭡니까?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남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 그 차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한테 딱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 항무정맥제에 대해서 요 정도는 설명이 가능해야 돼. 예.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겠죠. 자, 그래서 뭐 교수님 그러면 이 클래스 2와 클래스 4는 몰라도 됩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안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썼을 때 효과도 좋지만은 일단은 인디케이션이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투여할 수 있는 환자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범주가 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는 뭡니까? 대부분의 응급상에서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약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효과는 좋은데 이 환자는 이래서 못 써. 저 환자는 이거 수술 받아서 못 써. 이 환자는 뭐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못 써. 이 환자는 뭐 COPD가 있어서 못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약물을 갖다가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죠? 약물의 어떤 투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잘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클래스 3와 클래스 4 약물을 갖다가 좀 잘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약물들은 뭡니까? 좀 지울까요? 너무 정신이 없나? 그러면 교수님, 클래스 1C는 알겠어요. 그러면 클래스 1A와 1B는요. 요것도 이제 매우 희귀한 약물인데 요것도 매우 아주 특별한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만 쓸 수가 있어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용이 되는 약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요 5가지 약물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응급실에서 항부정맥제를 투여할 때 어떤 채널을 갖다가 블로킹을 해가지고 이 효과를 드러내는구나라고 하면은 실제로 환자가 그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쭉 보세요. 어, 그러면은 뭐 거의 ACLS에서 중요한 축을 갖다가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안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머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아프죠. 어질어질하죠. 약간 디지니스가 올 수도 있겠고, 어떤 학생은 벌써 싱크업이 왔습니까? 싱크업이 아니고 약간 멘탈이 드라우지 돼서 자는 학생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웨이크업 자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뭐라 그랬죠? 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소듐 채널을 갖다가 블로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이제 스파이킹이 되는 부분, 이 스파이킹이 되는 지점에서 역치 아래 부분에서, 이 문턱값 아래 부분에서 소듐이 유입되는 부위를 갖다가 줄여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줄여줘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줄여주면 늦어. 왜? 이미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 문턱값에서 역치에서부터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줄이면은요, 보세요. 1A,
원B, 원C와 같은 공통적으로 슬로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보이죠, 그렇죠? 원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긴 요게 뭡니까?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소듐 채널을 열었을 때에 NA가 확 올라가면서 피팅이 되면서 이렇게 스파이킹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점선 보세요. 이거를 이제 약을 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NA 소듐 채널로 갔다가 블로킹을 했을 때인데 여기 요렇게 완만해졌죠. 그쵸? 얘도 이렇게 완만해졌죠. 얘도 이렇게 완만해졌죠. 그렇죠? 완만해졌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슬로프로 갔다가 완만하게 해 주니까 액션 포텐셜이 그 탈분국이 활동 저지로 올라가는 그 시간대를 갖다가 속도를 줄여주게 만드는 거죠. 그쵸? 어. 클래스 3 같은 거 보세요.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아까 뭘 블록한다 그랬죠? 포타슘. 포타슘 채널을 갖다가 블록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플레이트가 쭉 이게 이 페이즈 2, 3이 유지가 되는 길이가 약을 투여하기 전보다는 뭡니까?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 이른바 이제 우리가 ERP라 그러는데 ERP라 그래. ERP 같은 경우는 refractory fluid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름기 이 부름기가 길어집니다. 부름기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 그 탈분극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 영어 쓰지 말까요? 활동 전이의 기간이 길어진다. 이걸 길게 만들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기간이 뭡니까? 절대 분홍기거든요. 그 세포막에 아무리 자극을 갖다가 줘도 채널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을 길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비팅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분 전체로 우리가 비팅을 측정했을 때 당연히 심박수가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전체 1분 동안 심박수를 측정했을 때 총 심박수의 총량은 뭡니까? 총 횟수는요.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때 뭘 끊는다고요? 뭘 채널한다고요? 체단을 끊는다고요? 포타슘.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길어지게 되면은 길으면 길어지게 될수록 ERP, 그 부름기의 시간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외부에서 아무리 자극이 오더라도 채널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다시 뭡니까? 디폴라이징이 될 수가 없어. 없는 조건을 갖다가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신방세동 같은 경우는요. 에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세포 주변에서 이렇게 막 세포들이 파이어링 하잖아. 막 이렇게 흥분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막 세포 막 전이가 막 올라간단 말이야. 파이어링 하잖아. 그렇지? 그때 세포가 전달될 때 불응기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어링 했는데 불응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파이어링 하더라도 막전이 아무리 건들더라도 ERP가 길어지면은 그죠? 어. 이 디폴라이제이션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불응기가 길면은 액션 포텐셜의 형성이 안 되죠. 그죠? 그 얘는 뭡니까? 그냥 자기 듀레이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정맥을 갖다가 치료하는 효과를 갖다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어,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종합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뭐다? 주로 이제 우리가 하트레이트를 이른바 비팅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약제가 주로 클래스 1인데 1A, 1C, 뭐 1B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소듐 채널을 갖다가 블로킹한다. 블로킹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기울기를 갖다가 완만하게 좀 늘려줘서 이 기울기는 이렇게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 쭉 가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이게 확실히 슬로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턱값에 올라가는, 문턱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쵸? 비팅을 하는 총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 이건 뭐 너무나 기본이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뭡니까? 1A, 1C, 1B 중에서도 이 슬로프를 갖다가 완만하게 만드는 경사가 약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 쓴다고요? 네. 원시 계열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렇죠?
요 약물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 하나 끊어주고 채널을 블로킹 해주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클래스 3. 얘는 솔직히 클래스 1보다도 3가 실제 임상에서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트리거 액티베이티나 리엔트리를 갖다가 만드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 3를 갖다가 끌어줘서 ERP 또는 이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을 갖다가 쭉 늘려줘야 돼요. 쭉 늘려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비팅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심박수가 절대 분당 200개, 300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1과 클래스 3의 채널의 블로킹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맥을 하트레이트를 갖다가 조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더 안 할게요. 이제 끝입니다. 쉽죠?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한데, 부디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임상이 가시더라도 누가 약을 물어보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문의를 주거나 또 이렇게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교수님은 이 약물을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 약간 화학 공식이 좀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심전도의 모니터링, 심폐소생술 중에서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도 날씨가 무지하게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